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윤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날씨가 장마인 것 같아요. 어제부터 점점 비도 좀 오고 계속 구름이 낀 하늘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뉴스가 없고요. 맥주 뉴스가 진짜 없습니다. 제가 쭉 스크리닝을 해보고 쭉 읽어봤는데 크게 맥주 뉴스라고 얘기할 것이 없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어,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바로 들어가고요. 오늘 이제 벨기에 쪽 뭐 페이레일 뭐 시간이 되면 아메리칸 페이레일까지 가겠지만 아메리칸 페이레일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오늘 벨기에 페이레일하고 벨지안 페이레일하고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 두 개를 할 건데, 요거는 그냥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코멘트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풍미 테이스팅에서 나오는 테이스팅 노트, 테이스팅적인 어떤 그 특징들을 몇 가지 잡아드리면서 이후에 굉장히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과 비슷한 트리펠이라고 있거든요. 네, 트리펠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트리펠 또 나오면 아마 골든 스트롱 에일이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이 또 아마 언급이 살짝 될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테이스팅적으로 구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뭐 그런 맥주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스타일에서 테이스팅적 특징들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메리칸 페이레일은 다음 주 정도에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거 아직도 못 정했네. 코너 이름을 버번 카운티 2020년 빈티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걸 마셨거든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2020년 빈티지를 마시면서 약간 이전에 마셨던 것과는 전반적으로 조금 다른 점도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버번 카운티 얘기만 해도 한 15분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노래 듣고 와서 우리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버벌진트의 Reveal the World 듣고 왔습니다. 자, 벨지안 페이레일 얘기를 해볼까요? 이 책이 이제 페이레일 하고서는 잉글리시 페이레일하고 벨지안 페이레일,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 아메리칸 페이레일 이렇게 좀 섹터를 정리해놨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원래 이제 벨지안 페이레일, 뭐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 그러면은 다른 맥주 스타일 책에서는 이제 벨기에 맥주 나라별로 구분을 해서 보통 소개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저자 마음이니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벨기에 맥주 같은 경우는 벨기에를 따로 띄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벨기에 맥주만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알코올 도수가 높다든지, 그리고 재료에 제한이 없다든지, 벨지안 효모의 향,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벨기에 맥주만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벨기에 맥주만 따로 떼어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 코너가 그냥 이 책을 쭉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벨지안 페이레일은 흔하지 않죠. 흔하지 않고 뭐 아주 최근에 각광받거나 트렌디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서 마셔볼 수 있는데 아주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맥주는 아니고, 아시는 분들만 찾아서 마시는 그런 스타일이죠.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벨지안 페이레일에 대해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독일은 유럽 국가들에게 끔찍한 이웃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아한 라거가 유럽 대륙에 차고 넘치게 했다. 이들 맥주는 청량하고 허브 향이 나는 체코 필스너와 손잡고 유럽의 양족에 충격을 주는 원투펀치를 날렸다. 독일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벨기에에서 양조가 페이레일이 좀 되곤 있었다고 하네요. 안팎으로 필스너와 라거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스타일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사실 전 세계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라거는 스텔라 아르뚜아, 벨기에 거죠.
벨기에 거고 어드정트 라거예요. 저온 발효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벨기에 양조업체들은 영국 양조업체에서 영감을 얻었다. 메가와 독일, 체코와 같은 나라에서 자라는 필스너에 적합한 노브롭 그리고 벨기에 토종 효모를 사용했던 것.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 효모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 홉은 이제 독일이나 영국의 노블 홉을 사용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맥주는 영국 맥주 애호가들의 욕구를 자극했고 일부 맥주는 1차 세계대전 중 벨기에 주둔해 있던 영국군의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벨지안 페일에일은 이제 필스너의 라거의 자극을 받았고 영국 맥주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래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20세기 이후의 맥주들은 벨기에 페일에일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차 대전 후 벨기에 페일에일은 또 다르게 변화해 오늘날의 스타일로 변모했다라고 하네요. 섬세한 홉의 특성, 가벼운 메가향, 적절한 알코올 도수, 쌉쌀한 맛, 그리고 벨기에 효모의 트레이드마크인 과일의 특성과 향신료가 균형 잡힌 맥주로 탄생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벨지안 페일에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벨지안 페일에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벨기에 맥주들 강한 효모향이 나는 뭐 스파이시하거나 레지너스하거나 혹은 이제 뭐 이스티한 약간 페놀릭한 그런 향들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향들이 강하지 않고요. 알코올 도수가 보통 우리가 벨기에 맥주 하면은 6도 이상, 뭐 10도까지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벨지안 페일은 그렇지 않죠.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습니다. 5도 미만. 뭐 그런 것이 이제 벨지안 페일에일의 특징이고요. 전반적으로 향들이 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홉향이 강하냐? 그렇지도 않고 쓴맛이 아주 강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벨지안 효모향도 강하지 않고요. 알코올 도수도 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뭐랄까요? 아주 도드라지는 특징은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시기 굉장히 편하죠. 굉장히 드링커블 합니다. 그러니까 음용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런 특성이 벨기에 페일에일이 한층 도약하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요. 기분 좋은 과일향이 나는 어떤 엠버색의 데코닝스. 원래 이 데코닝스 이 맥주가 벨지안 페일에일의 대표 주자죠. 이게 이제 벨지안 페일에일의 대표 브랜드고요. 뭐 꿀이 소량 들어간 뭐 팜, 뭐 그런 맥주들이 있다고 하네요. 사실 미국인들이 지나친 홉사랑으로 벨기에 양조자들은 페일에일에 홉을 다량 추가해 솜씨 좋게 드라이 호핑한 뭐 그런 거겠죠. 드라이 호핑한 드랑케 더블 엑스 비터. 예, 요게 한국에 있죠. 지금도 있으려나? 커크냥 조정이 매우 쌉쌀하고 음용성이 훨씬 좋은 빙크 블론드 같은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벨지안 페일에일이 여기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라스 불바고요. 뒤에 제가 여기 소개시켜 드릴 거고 하나가 이 드랑케 더블 엑스 비터예요. XX 비터. 요거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재고가 있다고 하면 요거를 만약에 드시고 싶다 하면은 가장 좋은 곳은 요 바로 스튜디오 바로 근처에 있는 근처는 아니죠. 좀 가긴 해야 돼요. 누바에 가시면 됩니다. 누바에서 요 맥주들을 수입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맥주도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벨지안 페일에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랑케 더블 엑스 비터 같은 경우는 저도 병으로 사서 마셔보고 다 누바에서 샀어요. 저도 누바에서 병으로 사서 마셔보고 했는데 뭐 대단히 좋은 음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통 XX 더블 X가 붙으면 이게 원래 이제 아주 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이 X 하나 자체가 알코올 도수를 의미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X가 많이 붙을수록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것을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꼭 그렇진 않죠. 지금은 이제 꼭 요 X 자체가 알코올 도수랑 직결되게 연결되진 않는데 바로 연결되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요거 약간 이제 이름에서 그렇게 사용한 거고요. 더블 엑스 비터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기 위해서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은 맥주는 아닙니다. 마시기 편해요. 그리고 뭐 홉향이나 효모향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벨지안 페일에일의 특징들을 다 갖고 있죠. 벨지안 효모향이 뭐 있긴 하지만 이게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각광받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시기 편한 벨지안 맥주다. 벨기안 맥주들이 대부분 향들이 좀 세고 알코올 도수 높고 몰티함도 되게 강하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맥주에서 강한 향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뭐 그 대안으로는 이 벨지안 페이레일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상업적으로는 뭔가 좀 경쟁력 측면에서는 대체될 수 있는 맥주들은 역시 있다. 뭐 영국 맥주도 대체품이긴 하지만 영국 맥주도 마시기 힘들죠. 최근 한국에서. 그래서 뭐 라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에일을 마시고 싶다 했을 때는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벨지안 페이레일로 꼭 시음해볼 맥주가 나오는데 여기 타라스 불바라고 나와요. 라센 양조장이고요. 이것도 4.5도고 이 타라스 불바도 지금 한국에 있나 모르겠지만 또 누바에 가시면 드실 수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수입이 됐다 안 됐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전화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타라스 불바도 마시기 굉장히 편하죠. 굉장히 많이 편하고 여기 보면은 가볍고 가벼운 빵 냄새가 나는 금색 에일로 호배 성질이 두드러진 반면 이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내가 좋아하는 맥주는 타라스 불바인데 스파이시한 효모, 레몬, 과일이 가득한 펑키하면서도 신선한 향을 풍기는 탁한 노란색의 매력적인 제품이다. 타라스 불바는 드라이하게 넘어가고 메가의 달콤함은 풀과 시트러스 그리고 풍부한 호배의 향의 기세가 누그러진다. 근데 그냥 마시기 편한 벨지안 페일 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의 이제 에스테리함이 있긴 한데 세지 않다. 예, 그래서 타라스 불바가 있습니다. 뭐 한번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홍대 누바에 한번 연락을 해보셔서 벨지안 페이레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연락하시면 아마 답을 주실 거예요. 누바는 여기 홍대에 있는 그 벨지안 전문 펍이에요. 저희 예전에 그 초기 알스맥답 초기에 대표님이 나오시기도 하셨죠. 자, 넘어가고요.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은 잘 아시죠? 두벨이라고 하는 맥주가 이제 이 스타일의 원조 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은 솔직히 역사 뭐 이런 거보다는 그 맥주의 테이스팅적 특징들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한데 왜냐면 이 맥주가 벨지안 골든 스트롱에는 밝은 색의 알코올 도수가 높은 벨기에 맥주를 의미를 하는데 그 트리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주 비슷한 맥주가 있어서 그 맥주와의 이제 비교, 구분 뭐 이런 것 때문에 테이스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블라인딩으로 하면 뭐 50대 50이니까 뭐 어차피 확률은 50이지만 굉장히 맞추기 힘든 스타일이라서 그렇고요. 자, 한번 읽어보죠. 여기 굉장히 좀 생각보다 길게 이 맥주를 다루고 있는데 아마 무르가트라고 하는 양조장 때문일 거예요. 이 무르가트라고 하는 양조장이 무르트가트, 뭐 무르가트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두벨의 양조장인데 이 유명한 양조장이죠. 자, 벨기에에서는 사탄이 맥주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 많은 경건한 신하님들이 천국의 맥주를 쏟아내고 있으니 그럴 법도 하다. 뭔 얘기인가요? 자, 넘어가고요. 자, 벨기에 내에서 가장 유명한 상업 양조장 무르가트에서는 독실한 맥주의 대악마로 두벨, 즉 악마를 양조했다. 독실한 맥주 여기 이제 트라피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비유법이고요. 두벨은 언뜻 보기에 도수가 지독하게 높아 보일지도 모르겠다. 8.5도죠. 그죠? 이 페이레일은 스트롱 페이레일은 맥주는 외관을 보고 평가할 수 없다는 나의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좋은 예다. 이 황금색 맥주가 8.5%의 알코올을 감추고 있다. 이런 점이 도수 높은 벨기에 페이레일의 교묘한 즐거움으로 이 맥주는 눈속임에 변하는 맛으로 만들어지는 변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르가트 얘기를 여기서 좀 하고 있어요. 안 레오나르트 무르가트가 1871년 자신의 이름과 동일한 양조장을 세웠을 당시만 해도 그 시대의 전통적인 소박한 다크에일에 집중했다. 그의 아들 알베르트와 빅토르는 사업을 물려받자 이에 반기를 들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영감을 얻기 위해 대영 제국으로 관심을 돌려 1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빅토리에일을 만들었다. 하지만 빅토리에일은 흠잡을 데 없는 승자는 아니었다. 무르트가트의 두 아들은 완벽을 추구하면서 레시피를 수정해 자신들이 만든 에일이 당시 유행하던 스카치 에일과 일부나마 동일한 특성을 가졌으면 했다. 라고 하네요. 뭐 그렇게 돼서 스코틀랜드에서는 한 양조과학자가 전도 유명한 몇 가지 효모를 재배했는데 컬처링 했단 얘기예요. 재배라는 것은 약간 잘못된 표현이죠. 뭐 배양했는데 이게 맞죠. 컬처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재배라고.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중 하나가 강한 과일 풍미를 생성하지 않고도 뜨거운 발효 온도를 견딜 수 있는 품종이었다. 라고 하네요. 그쵸. 보통 과발효가 되거나 높은 온도에서 발효를 하면 에스테리함이 굉장히 세지죠. 새로 양조한 맥주는 색이 어둡고 알코올 도수가 높으며 과일향이 독특하게 부각되는 에일이었다. 라고 하네요. 이게 뭐 벨지안 다크 스트롱 에일이죠. 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 맥주가 만족스러웠거나 아마도 술에 취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이 맥주가 진정한 악마라고. 맥주의 이름은 정해졌다. 하지만 맥주 외관은 그렇지 못했다. 두벨은 어두운 색조를 유지하다가 1970년 페일라거를 저지하기 위해 또 한 차례 변모했다. 양조장이 고온 및 저온 발효라는 뼈를 깎는 공정을 단행하고 병입 시 발효 가능한 설탕을 추가해 바디와 알코올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변화를 단행했던 것. 그 결과 당시 유행하던 황금빛 색조와 강력한 도수의 맥주가 탄생했다. 이미 존재하던 스트롱 페일 에일, 즉 골든 에일은 급성장하는 이 스타일의 기준이 되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원래 이 두벨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의 대표 맥주가 원래는 다크 에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벨지안 다크 스트롱 에일이었고요. 벨지안 다크 스트롱 에일이 골든 스트롱 에일보다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다가 1970년에 이 색이 황금색이 됐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두벨이라는 맥주는 원래는 다크 스트롱 에일, 벨지안 다크 스트롱 에일이었다는 거죠. 이후에 황금색으로 변하면서 이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벨의 테이스팅 특정을 얘기를 하면 이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의 교과서 같은 맥주죠. 일단 색은 굉장히 밝고요. SRM로 치면은 뭐 3, 4 정도, 한 4 정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맥주는 8.5도입니다. 알코올이 굉장히 세요. 8.5도면은 요즘 뭐 맥주 치고는 아주 센 건 아니지만, 근데 마시면 알코올에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꽤 있네라는 느낌이 바로 직관적으로 들고요. 이 향이 중요한데 배향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배향이 역시 그 트리펠에서도 나기 때문에 굉장히 구분하기 힘들고, 나중에 트리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트리펠은 약간 그 서양배 느낌이 강하다고 하면 뭐 두배 같은 경우는 뭐 후숙한 배, 뭐 농익은 배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향은 트리펠에서 조금 더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두벨은 뭐 전형적인 배향이라기보다는 그 벨기에 효모에서 올라오는 에스테리함, 약간 이스티함, 요게 조금 더 저는 강한 것 같습니다. 벨기에 효모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향들이 있어요. 그 효모 향들, 저는 이스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약간 벨지안 효모의 향이 있으면서 약간 이스티하고 약간 페놀릭한 향들이 갖고 있으면서 그 탄산도 굉장히 세죠. 탄산이 굉장히 세고요. 세컨더리 퍼먼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감은 무거워요. 상대적으로 바디감 풀바디 한데 이 맥주 이제 다른 벨기에 맥주들의 특징에서도 나오는 건데 그런데 뒤는 상당히 드라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알코올에 뭐 그 정도의 약간 무거운 풀바디한 바디감을 가지면 보통 텍스처나 뒷맛이라고 하는 애프터 테이스트에서 약간 시러피하거나 약간 뭐 실키하거나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맥주는 그렇지 않아요. 알코올 도수도 꽤 높고 풀바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애프터 테이스트와 텍스처는 드라이합니다. 그래서 마시기가 편하죠. 마시기가 음용성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유는 설탕, 여기 설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케인 슈거 같은 것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시기 굉장히 편하고요. 알코올 도수가 높지만 또 효모형이 아주 강하지 않고 벨기안 효모형이 아주 강하지 않은 그런 맥주를 찾으신다고 하면 이 두벨이 최고죠. 그리고 이 두벨과 역시 꼭 얘기가 되는, 특히 한국에서 마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이 바로 델리리움 트레멘스예요. 여기도 델리리움 트레멘스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델리리움이라고 하는 양조장의 특징이 이제 분홍색 코끼리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하위어 양조장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아니면 휴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8.5도고 이 델리리움 트레멘스는 이 두벨에 비해서 색이 조금 더 어둡습니다. SRM이 조금 더 높아요. 두벨이 아주 밝은 황금색 3에서 4 정도 되는 그런 거라고 하면은 델리리움 트레멘스는 5 정도 되는 5에서 6 정도 넘어가는 컬러를 갖고 있고요. 델리리움 트레멘스가 조금 더 벨지안 효모의 특징을 잘 갖고 있어요. 전형적인 벨지안 효모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델리리움 트레멘스와 트리펠은 구별하기가 조금 쉬워요. 두 개는. 만약에 두 개 비교 테이스팅이 블라인딩으로 나왔는데 델리리움 트레멘스가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을 나오고 나머지 트리펠이 나왔다고 하면은 요건 조금 구분할 수 있어요. 또 두벨과 델리리움 트레멘스는 둘 다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이지만 약간의 또 차이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델리리움 트레멘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알코올 금단 현상을 동반하는 발작 증상인 진전 선망증, 어렵죠. 이게 델리리움 트레멘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금단 현상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안 마시면 분홍색 코끼리가 보인다고 하는 것에서 유래가 된 그런 거고요. 일종의 의학 용어죠. 근데 이게 이제 맥주 용어로 그냥 쓰이는 거고요. 가져온 거고 있어 보이잖아요. 저도 되게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델리리움 트레멘스 자체가 그냥 이 알코올 금단 현상을 나타내는 의학 용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홍색 코끼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튤립 모양 유리장에 델리리움 트레멘스를 꽉 채워 마시면 인생은 반박의 여지 없이 장밋빛이다. 3종 효모는 꿀의 달콤함과 입안의 감도는 쌉쌀한 끝맛과 어우러져 후추 향과 과일 향, 은밀한 알코올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델리리움 트레멘스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두벨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바디감과 텍스처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처가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더 리치하죠. 예, 조금 더 리치하고요. 그리고 알코올 향이 두벨보다는 조금 더 도드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벨이 조금 더 도드라져요. 알코올 향이. 전형적인 벨지안의 효모 향이 델리리움 트레멘스가 좀 더 갖고 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조금 묵직하고 부드러운 어떤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을 원하시면 델리리움 트레멘스. 그리고 알코올 향도 좀 느껴지면서 조금 더 드라이하고 깔끔한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을 원하시면 두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취향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과서로 다루는 맥주는 두벨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버번 카운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맥주 한적하게 소개할 맥주는 버번 카운티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고, 제가 이렇게 맥주 뭐 모으고 뭐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테이스팅용 맥주들은 계속 있어요. 그렇다고 뭐 막 쌓아놓고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뭐 맥주 냉장고가 있지만 너무 작긴 하지만 이렇게 막 벽 한 면을 맥주로 가득 채우고 뭐 그렇게 막 맥주를 집에 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마누라한테 혼나거든요. 그렇진 않은데 어, 이 버번 카운티는 제가 계속 수집을 조금 하고 있어요. 수집을 하고 있는,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버번 카운티는 우리가 할 얘기가 많죠. 일단 첫 번째 드릴 얘기는 이 구스 아일랜드에 관해서인데요. 구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1988년에 시카고에서 시작된 그 미국을 대표하는 2세대 크래프트 브루어리였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한국의 구스 아일랜드 마케팅 담당자들 왔을 때 제가 만났거든요. 만나서 같이 뭐 술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그랬었는데 뭐 좋은 기회였죠. 그때 제가 이제 구스 아일랜드 너네들의 양조의 철학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이, 우리는 시카고 블루 컬러,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일 끝나고 편하게 마시는 맥주를 지향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 얘들 진짜 멋있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이 구스 아일랜드가 2011년인가요? 연도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11년에 아마 AB 인베브에 인수가 됐을 겁니다. 2011년 맞나? 하여튼 제가 한 번 더 검색해 볼게요. 그거는 구스 아일랜드는 그러니까 AB 인베브, 즉 이제 더 이상 크래프트 맥주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더 이상 크래프트 맥주를 만드는 곳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구스 아일랜드 지금 홈페이지를 가시면 예전에 구스 아일랜드 홈페이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고 이상한 것도 많이 팔아요. 뭐 쉔디부터 해서 예전에 그런 어떤 크래프트 맥주 약간 덕후 같은 느낌들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구스 아일랜드를 이제 크래프트 브루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나온 맥주들도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 구스 IPA나 구스 312나 뭐 중국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한국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마케팅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이들이 하고는 있지만 맥주 자체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 아직도 유일하게 제가 구스 아일랜드 맥주 중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맥주가 바로 이 버번 카운티예요. 버번 카운티는 첫 번째로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최초의 버번 에이지드 스타우트 맥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번을 숙성시켰던 오크통에 맥주를 숙성시킨, 그래서 나온 첫 결과물이 바로 이 버번 카운티고요. 이 버번 카운티 간의 지역명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켄터키예요. 이 버번이라고 하는 그 위스키도 역시 이쪽에서 켄터키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죠. 이 버번이라고 하는 위스키를 특징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옥수수가 51%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러니까 뉴 아메리칸 오크통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게 이제 버번이라고 하는 위스키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 세 가지인데, 이 버번 헤븐힐인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버번 위스키 그 디스틸러리죠. 여기에 있는 통을 우연히, 왜냐면 그쪽 버번 위스키 만드는 사람들은 그 숙성시킨 다음에 다 버리거든요. 그 위스키 통을 다 버립니다. 심지어는 이제 스카치 위스키는 여러 가지 술을 담았던 오크통에다가 숙성을 시켜서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버번은 반드시 새 아메리칸 오크로 만들어진 그 통을 사용을 해야 되고, 뭐 사용한 다음에 이제 폐기가 되겠죠. 근데 그 폐기가 되는 그 버번 통을 배럴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맥주를 넣어서 숙성을 시켜버린 거예요. 유튜브에 보시면 이 버번 카운티에 대한 뭐 짧은 다큐가 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버번 카운티가 1992년에 이제 시작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최초의 버번 배럴 에이지드 비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첫 작품이 나온 거는 이제 1995년인가 그럴 겁니다.
이 맥주는 어마무시하죠. 이 맥주는 이 아직도 구스 아일랜드가 크래프트의 어떤 그 뭐랄까요, 정신을 버리지 않은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게 이제 버번 카운티가 만약에 사라지면 진짜 구스 아일랜드는 모든 영혼까지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맥주는 임페리얼 스타우트죠. 임페리얼 스타우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버번 위스키를 담았던 배럴에 들어가는 술들, 특히 맥주 같은 경우는 세야 돼요. 버번 위스키를 담았던 오크통들에는 여전히 알코올이 남아 있고 또 강한 매우 강한 향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강하지 않은 맥주, 일반적인 맥주가 그냥 들어가 버리면 그 향에다 잡아먹혀 버립니다. 그 결과물은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국내에서 버번 배럴 그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마셔봤다가 그 느낌을 확 받았는데 그냥 다 잡아먹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맛장을 뜨려면 거기 들어가는 맥주도 세야 돼요. 네, 그래서 임페리얼 스타우트나 뭐 커드루펠이나 뭐 이런 맥주들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 버번 카운티에 들어가는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양조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데 끓임 시간을, 그러니까 자비 시간을 4시간 정도 갖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캐러멜라이즈드와 마이야르 반응의 어떤 향들이 또 이 맥주의 또 핵심인데요. 이 버번 카운티를 마시면 일단은 80% 이상의 다크 초콜릿, 굉장히 묵직하고 굉장히 강렬하고 향이 각인되는 그런 어떤 그 다크 초콜릿 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허니듀 향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바닐라 향, 아주 부드럽고 절제되면서 아름다운 바닐라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키함이 있죠. 예, 그 나무향 같은 오키함이 있고 또 버번에서 올라오는 독특한 그 위스키 향들이 역시 남아 있습니다. 그런 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면 이 맥주에서 약간 다크프룻 같은 향들도 역시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전형적인 버번 배럴 숙성의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갖고 있는 향들이 다 갖고 있지만 그 향들이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존재감이 있고 또 복합성이 있으면서 밸런스가 맞는 거의 뭐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맥주들이 많아졌어요. 최근에는 이 배럴 숙성 맥주들이 워낙 인기가 많고 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는 브루어리들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 국내에서도 하니까요. 이제는 이 버번 카운티에 필적하는, 대항할 수 있는 맥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제 2020년 이제 빈티지를 마시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맥주들도 막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뭐 한 10년 전 정도 마셨을 때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좀 안 됐네요. 8년, 제 2014년 버전부터 이걸 마셨거든요. 2014년 버전을 마셨을 때의 그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어마무시했죠. 생맥주도 그때 마시고 병맥주도 몇 개 마셨는데 운이 좋아서 뭐 시음기도 가고 또 제가 구매도 막 변해서 마셨는데 2014 버전의 그 충격은 진짜 말로 할 수 없었어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이런 스타일의 맥주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고 그때 깨달았죠. 고도수의 맥주, 이런 뭐 다크초콜릿 커피에서 오는 이런 묵직한 느낌의 스타우트들을 내가 좋아하고 또 이 배럴에서 숙성돼서 나왔을 때의 느낄 수 있는 오묘한 느낌들, 그리고 예상되지 않은 향과 맛, 이런 것에 제가 굉장히 크게 매력을 느꼈고요. 지금 요거 500ml잖아요. 이게 지금 500ml일 텐데 2014년 버전은 500ml가 아닙니다. 330ml였었고요. 이후에 뭔가 이제 조금 더 마케팅적으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병 모양도 이렇게 좀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2014, 2015 버전, 2016은 그러니까 병으로 구입하지 못하고 시음만 해봤고, 제가 지금 집에는 2017년 버전부터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상미 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관할 수 있고 뭐 그 이후가 지나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맥주입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고요.
이전에 제가 이 버번 카운티를 마셨을 때는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막 머릿속에 향들이 팍팍 각인되는 느낌이었는데 2020년 빈티지는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맥주 자체가 그렇다기보다는 맥주 자체가 뭐 약해졌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뭐 버번 배럴 숙성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마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의 그런 어떤 각인성 이렇게 충격 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요. 하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이제 마시기가 편해졌다. 알코올 도수가 14도예요. 그래서 이거 혼자 다 마시면 취합니다. 제가 혼자 다 마셨거든요. 아, 취하더라고요. 힘들고. 14점 이게 1도인가 그렇고 2021년 버전 24.4도. 빈티지가 붙는 이유는 그쵸? 버번 배럴과 만났을 때 나오는 이 향미들이 뭐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요 버번 카운티 얘기는 다음 주에 마무리를 조금 더 짓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도 또 재밌는 맥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